다음으로는 오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인 제5회 암국학술상 수상자 천연덕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철학과 천연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연 전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원규 전 총장님, 그리고 오세정 총장님, 신승률 박사님, 그리고 이석재 학장님과 이준호 학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듣고 약간 얼떨떨하기도 하고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말 훌륭하신 그 일생 동안 업적을 많이 쌓으신 선생님들께서 받으셨던 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처럼 젊은 학자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강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토마스 쿤의 과학 철학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에 관련된 논의에서 좀 개입을 해보려고 한 시도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쿤의 과학 철학의 전모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과학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쿤일 텐데 토마스 쿤 하면 당연히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를 떠올리시게 됩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는 1962년도에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드러난 쿤의 입장이 쿤의 전체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60년대까지를 이제 전기라고 하면 70년대 중기, 80년대 이후를 후기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반적인 면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쿤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논쟁은 이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과연 단절적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연속적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됨으로써 도대체 쿤이 무슨 주의자인가, 무슨 철학자인가를 규명하는 데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쿤은 사상적인 이단화입니다. 좀 더 소개드리겠지만 그 사상적 이단화가 철학사의 전통에서 어떻게 위치 지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쿤은 조금 독특한 그런 이적을 갖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상적 이단으로서 쿤이 철학서의 맥락에 어떻게 편입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토마스 쿤은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철학을 위해서 역사로 전향한 물리학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발은 물리학자였습니다. 물리학으로 하버드에서 학부를 마치고 또 박사도 물리학으로 받았고 전쟁 중에도 물리학 관련된 연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가로 전향을 해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천문학 혁명에 대한 역사서를 쓰고 그 이후에는 과학혁명의 구조를 썼는데 본격적인 철학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철학적인 관심, 인식론에 관심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물리학을 계속 공부했지만 물리학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이제 쿤이 어떤 것에 반대하고 어떤 것을 새롭게 하려고 했는지를 알게 될 텐데요. 쿤이 등장한 배경은 소위 논리실증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조 그리고 철학 운동입니다. 일종의 무브먼트로서 논리실증주의가 있었는데요. 또 양차 대전 사이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많이 활동하던 독일어권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비엔나에서 활동하던 사람들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들이 이제 논리실증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이 두 그룹이 연합하여 학술대회도 하고 또 하나는 통일과학에 대한 국제백과사전 같은 이제 출판물들을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쿤이 이 논리실증주의에 반대한 것은 분명히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쿤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던 구분,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 언어를 통해서 분석이 될 수 있다. 그 과학 언어는 이론적 언어와 경험적 언어가 구분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진술, 문장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검증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판가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검증 이론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철학자들이 완성된 이론, 예컨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이론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것에 반해서
쿤은 실제 과학의 발달 과정, 그 역사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분명히 쿤은 논리 실증주의자들과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통설에 따르면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쿤과 그와 유사한 입장들을 펼쳤던 역사주의자들에 의해서 반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구조 1장의 첫 문단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역사라고 하는 것의 역할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역사를 진지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과학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고 이제 본인이 그런 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는 논리실증주의자, 특히 비엔나 서클의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명이었던 루프 카르납이 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 편지에서 카르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계획된 논문, 여기서 계획된 논문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의 그 원고입니다. 그 원고가 백과사전, 이때 백과사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과학 백과사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쿤의 원고가 그 백과사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카르납 자신이 쿤이 하고 있는 이 계획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다. 물론 이제 이 철학자로서 과학사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부족하긴 하지만 특히 이 과학혁명 중에 새로운 개념틀이 제안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후기 카르납 철학에서는 이 소위 언어틀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언어틀 철학이 어떤 의미에서는 쿤의 이 과학혁명론과 닮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쿤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카르납의 견해를 알고 있었다면 그때에도 과학혁명 구조를 썼을까? 그러니까 일정 유사성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미 썼고 그것이 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뭐 그 역사를 되짚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만 당시에는 카르납의 정확한 입장을 사실 알지 못한 채로 의도하지 않은 혁명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쿤이 등장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은 대륙철학 전통과 과학사입니다. 근데 대륙철학이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떤 철학적인 사조로서 접했던 것은 아니고요. 주로 새로운 과학서술 방법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꼬아레 메이어슨, 메츠거, 마이어 등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바실라르와 브랭시비크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그 대륙철학의 전통에 입각해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과학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에 더 관심이 있었고요. 예컨대 프랑스의 이제 과학사, 과학철학 전통에서는 그 둘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0년대 쿤이 등장할 때 이 과학사 프로그램 그리고 과학사, 과학철학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되면서 대학에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느슨하게 이제 역사적 과학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이 대체로 꼬아레 같은 사람들의 이 과학사 서술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 서술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새롭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1950년대, 60년대 당시에 새로운 것입니다. 이때 새롭지 않은 건 뭐냐? 새롭지 않은 것은 소위 휘그적인 역사 서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과학의 어떤 성취들이 얼만큼을 이루었는가, 얼만큼 우리에게 가까운가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의 역사 서술을 반대하면서 역사를 그 당대의 관점에서 온전하게 내적으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고 달리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충실한 그런 서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부터 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영향 하에서 쿤이 과학혁명 구조를 출판을 하게 됩니다. 과학혁명들의 구조라고 하는 원제를 보시면 사실 이제 과학혁명이 있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복수이기 때문에 과학혁명이 하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통 대문자 과학혁명은 16, 17세기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가리키지만 쿤이 얘기하는 과학철학은 각 분야마다 다 혁명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분야마다 물리학, 천문학, 화학 다 역사마다 어떤 혁명적인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단일한 구조, 더 스트럭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들이 굉장히 편재하지만 그것들을 통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 제목에도 담겨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패러다임 개념, 정상과학 개념, 혁명 개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특히 패러다임 개념이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철학뿐 아니라 단순히 이제 과학사뿐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이제 유포가 되기. 그러면서 쿤이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을 합니다. 과학을 누가 하는 거냐? 과학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그전에는 어떤 영웅적인 과학자 한 명을 생각했다면 쿤 이후에는 과학 연구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활동이다. 라고 그 주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탐구할 것인가? 완성된 이론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학 활동 그 자체 혹은 과학 활동의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혁명의 편제, 누적적으로 차분히 어떤 사실들이 쌓여서 과학 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들어있고 실증주의와 반증주의에 반대하게 됐는데 이것은 자료, 데이터와 논리만 가지고서 과학 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한가? 가치가 불가피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혁명이라는 표현을 약간 느슨하게 쓰고 있는데요. 토마스 쿤이 일으킨 과학 철학, 넓게 철학에서의 어떤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쿤 스스로 제기한 과학 혁명의 프레임에 그럼 들어맞을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잘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쿤이 얘기하는 과학 혁명에서는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정상과학 활동을 하다가 그 정상과학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자꾸 나타나면 그게 변칙들입니다. 변칙들이 나타나게 되면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이 나타나서 패러다임이 교체되면 과학혁명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실 패러다임을 스스로 갈아타는 전향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체로는 플랑크 원리에 따른다고 하는데요. 플랑크 원리라고 하는 것은 좀 느슨하게 얘기하면 세대 교체와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자기 패러다임을 끝까지 고수하지만 젊은 신진학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더 많이 이끌리게 되고 그런 결과 분포가 시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림에 비춰보면 사실 쿤이 일으킨 변혁은 쿤적인 의미의 혁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쿤의 과학혁명은 내부로부터 혁신을 강조한다면 쿤의 철학적인 변혁은 사실은 일종의 외부자로서 쿤이 철학계에 가한 외부적 충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 철학 연구 공동체가 어떤 논리 실증주의로부터 쿤주의로 바뀌게 됐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쿤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이 쿤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어떤 쿤주의, 쿤 학파가 확립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쿤은 철학계에 자신의 직속 제자를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쿤이 철학 안쪽 밖쪽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은 주류 철학계에서는 그렇게 인정받는 철학자가 아니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쿤의 과학 철학의 과학혁명 구조 이후로 많은 칭찬과 많은 그 열렬한 반응이 있었지만 동시에 격렬한 어떤 그 반대들도 있었는데요. 도대체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어떤 일부학자들은 패러다임이 사실상 22가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상과학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는 비판 정신을 결여한 그런 장인과 같은 혹은 단순한 기술주와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그리고 토마스 쿤이 과학을 비합리주의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토마스 쿤이 진보를 믿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 사실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놓여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주의 오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역사를 서술하는 것인지 어떤 규범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분명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쿤의 이후의 철학적인 그 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응하면서 더 정교화된 어떤 그림들을 그려내는 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쿤 스스로 약간 그 철회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오해를 불필요하게 샀던 그런 표현들인데요. 예컨대 그 과학혁명을 비유할 때 일종의 형태 전환, 여기 이제 오리 토끼 그림이 있는데요. 오리로 보이는 토끼 그림이 보이는지. 사실 이거는 그 전환이 이렇게 혁명적이지만 합리적일까를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기 쉽지 않은 경우인데 그런 이제 형태 전환의 어떤 비유를 든다든지 아니면 강제될 수 없는 개종 경험, 이 개종은 이제 종교적인 개종 같은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데요. 그 개종 경험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불필요하게 과학혁명이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쿤 스스로 나중에 약간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 과학혁명 구조 안에도 그를 약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표현들이 없는 건 아닌데요. 분명히 쿤은 과학자들이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증들을 통해서 과학자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쿤이 반대하는 것은 논리와 자료를 가지고 다른 학자들을 강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당신이 이런 자료, 이런 논리를 따르면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합리적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쿤이 반대하는 것은 단 하나의 어떤 논리, 단 하나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판단을 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프랑클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어떤 사람들은 단순성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경험적인 적합성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아함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근거들에 의해서 이 집단 구성원들이 점점 더 많이 전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과학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과학자들이 그저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한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연에 관심이 있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늘리고 싶어하고 더 정확하게 풀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점진적인 분포의 변화가 가능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쿤의 전개 철학부터 후기 철학을 쭉 살펴봤을 때 어떻게 일관적으로 해석할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쿤을 일종의 비트겐슈타인주의자로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쿤을 실증주의 후예, 실증주의를 전복한 사람이 아니라 실증주의 후예라고 보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쿤을 이제 칸트적인 맥락에 위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쿤 자신은 자신이 후기 다윈주의적인 칸트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걸 모두 다 비판을 하고 자연주의자라고 하는 명칭이 가장 어울린다라고 주장을 이제 할 것인데요. 그 논쟁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 연속성 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쿤이 중기 후기로 가면서 단절이 발생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때 단절은 초기에는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논증하거나 아니면 형태 전환을 비유로 들거나 이렇게 심리학이나 역사에만 논증했었는데 후기에 오면 올수록 언어적인 언어 철학자들이 쓰는 그런 용법들을 따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 전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과학사나 형태 심리학에 의존한 자연주의적인 접근을 했다면 후기에는 그것을 포기하고 다소 선험적이고 언어 철학적인 그런 접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게 단절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 패러다임 개념, 공약 불가능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교화되는데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개념에 대한 이론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논리 실증주의와 편면적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논리 실증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패러다임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본질적 긴장이라고 하는 1959년도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 사실 재밌는데,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교육에서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를 이제 대조할 때 너무 수렴적 사고를 강조한다, 발산적 사고가 필요하다,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미 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과학 교육에서 발산적 사고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과학 활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렴적인 활동이다. 그 수렴적인 활동의 끝에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게 정상과학의 아이디어에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 전통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 그 전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혁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렴적 사고가 사람들이 공연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라 과학 활동의 본성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노멀 리서치, 그 정상 연구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 이게 정상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때 패러다임이라는 개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패러다임은 어떤 구체적인 문제 풀이 방식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뉴턴의 몇 가지 운동 방식을 통해서 조수의 문제를 풀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풀이 성취를 가리켜서 패러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혁명 구조에 오게 되면 패러다임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좀 확장이 되는데요. 한 가지 역할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를 이제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이 논쟁도 하고 자연과학도 논쟁하는데, 사실 논쟁이 일어난다는 건 똑같지만 더 근본적인 논쟁들을 자연과학자들은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의도 빨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도 잘 되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이제 패러다임을 공유하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패러다임 개념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까 구체적인 문제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아주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과학 공동체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커미트먼트를 다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과학 이론을 패러다임 부르기도 하고, 거기 이제 인용된 거 보시면 개념적, 이론적, 도구적, 방법론적 커미트먼트의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방법, 문제 영역 해결책 표준을 부르기도 하고, 네, 존재론에 대해서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패러다임 개념을 쓰게 돼서 사실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뭐가 패러다임이냐에 대해서. 쿤은 과학혁명 구조 초판에서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비판들을 받고 나중에 정교화를 이제 명료화를 시도를 하는데요. 62년도에 책이 나왔는데 이 정교화 작업들이 보통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제 논문들에서 넓은 의미의 패러다임과 좁은 의미의 패러다임을 구분을 하고, 좁은 의미의 패러다임, 이그젠플러다. 이그젠플러가 진정한 의미의 그러니까 본보기 법례 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진짜 의미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든 사례가 어떤 어린아이 조니가 있는데, 조니가 동물원에 가서 물새들의 분류법을 배우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니라고 하는 아이가 거위와 백조와 오리 개념을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어떤 뭐 거위의 정의, 뭐 백조에 적용되는 규칙 이런 걸 알아서 각각의 개념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학습에 도움을 받겠지만 주로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저것이 물새야, 저것이 오리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직접 오스텐션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구별을 해낼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식을 혹은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비트겐슈타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념에 대한 가존자성 이론입니다. 패러다임의 우선성을 얘기하는 구조의 5장에서 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의자, 게임 이런 용어를 저희가 알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 전통적인 대답은 필요촉 무조건입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마다 늘 해보는데, 의자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500원을 주겠다 이렇게 늘 하는데, 저에게 500원을 가져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자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촉 무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뭘 알아야 우리가 이 의자의 개념을 안다고 볼 수 있느냐? 비트겐슈타인의 가존자성 개념에 따르면 서로 포개지고 겹쳐진 유사성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서로 닮아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가존유사성입니다. 예. 이 잭슨 패밀리가 한 패밀리인 이유는 뭐냐? 어떤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 정의가 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와는 머리가 닮았고, 누구와는 입이 닮았고, 누구는 코가 닮았고, 이렇게 서로 닮아있는 유사성 네트워크가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를 확장해서 토마스 쿤이 이 가존유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치 명사, 의자, 게임뿐 아니라 패러다임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고, 과학자들은 어떤 규칙, 어떤 원리 때문에 동일한 패러다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보기가 있고 그와 유사한 어떤 패턴들에 의해서 묶여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후기로 가면 조금 더 발전이 됐는데, 사실은 아까 오스텐션, 직접 지칭을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물새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의자야? 이건 책상이야? 이렇게 배울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과학적 개념들은 그렇게 지칭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자야, 이게 양전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배우느냐? 보통은 법칙이나 방정식 안에 한 그 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통째로 배워야 되는 거죠. F, M, A가 있으면 이것이 F야, 이것이 M이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지만, 그 어떤 방정식이나 법칙이나 어떤 도식이 있으면, 혹은 어떤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들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걸 구체적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 상황들 사이 유사성을 또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NMA가 자연학회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단지자 운동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상황들을 분류를 하고, 문제 상황들의 유사성에 의해서 비슷하게 가존자성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트겐슈타인의 가존자성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와 뭐가 유사하다는 것은 어디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저와 이 공간이 사실은 다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니까. 그래서 유사하다는 거 갖다 붙이면 더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론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쿤은 첫 번째로는 유사성뿐 아니라 차이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각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지각되기 위해서는 세계 자체에 어떤 텅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텅 빈 공간이라고 하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1번처럼 되어 있으면 사실 분류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2번처럼 되어 있으면 세 묶음 사이에 텅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텅 빈 공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 그룹을 다른 분류군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쿠니, 비트겐슈타인을 더 밀고 나가서 확장시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마스 쿠니의 과학혁명의 구조 안에는 패러다임 개념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한 개념을 쓰였다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1974년도 논문에서 비로소 패러다임 개념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발은 59년이었고요. 완성은 74년입니다. 15년 걸린 것이죠. 그래서 패러다임 개념이 발견되는데 15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이고,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쿤이 이미 책에 쓰고 있지만 발견은 이례적인 어떤 과정이 아닙니다. 누가 산소를 발견했지? 라고 물으면 잘못된 물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처음으로 산소에 해당되는 어떤 기체를 순수한 형태로 포집을 하고, 누구는 그것을 어떤 이름을 부르고, 누구는 그걸 산소로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 개념이 발전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공약 불가능성이고, 이거는 쿤이 돌아가실 때까지 고민을 하고 마지막 책에서 쓰고 싶었으나 마지막 책에 나오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 초기에,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는 이게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사이에 공약 불가능성 이렇게 제한이 되고요. 패러다임 간 선택이 논리와 중립적 경험에서 강제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패러다임들이 서로 공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때 패러다임 사이의 공약 불가능성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방법론적인 것,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달라진다, 연구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어떤 개념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세계 자체가 바뀐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많은 비판을 받고 쿤이 이 개념을 이제 정교하기 시작하는데, 중기에는 번역 개념을 통해서 주로 이제 두 번째 의미론적 공약 불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더 정돈된 형태로 등장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에 후기에 와서입니다. 후기에 오게 되면 쿤의 공약 불가능성은 번역 불가능성으로 해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공통 언어를 가지고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이론 사이에 직접 이제 번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공약 불가능성, 그러니까 번역 불가능성이 국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통째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번역에 실패하는 몇몇 용어들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번역의 실패가 국소적일 뿐 아니라 번역과 해석은 다르다라고 주장을 또 하는데요. 쿤이 얘기하는 번역은 예컨대 뭐 데이비슨이나 아니면 콰인이 얘기하는 번역과는 달리 기계적인 번역입니다. 1대1로 단어를 교체해서 선택할 수 있는 번역인 거에 반해서, 그런 번역이 과학혁명기에 실패하더라도 소위 이제 이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요. 이때 이해는 주로 언어학습과 비유해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마치 직접 번역하지 못해도 새로운 언어를 이제 배울 수 있듯이 그런 새로운 언어학습, 그러니까 이중언어자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런 걸 통해서 패러다임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번역 불가능성으로서의 공약 불가능성 개념을 더 해명하기 위해서 쿤이 끌고 들어온 개념들이 렉시컨, 어휘집, 텍사노미, 분류구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쿤은 후기에 과학혁명 이렇게 이제 규정하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기술, 여기서 기술은 디스크립션입니다. 서술, 과학적 서술과 일반화의 전제 조건이 분류 범주들인데, 그 분류 범주가 바뀌는 것이 바로 과학혁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분류 범주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혁명이 점진적일 수 없고 단절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이론이 이 분류 구조를 포함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휘집 렉시컨을 갖고 있는데, 그 렉시컨은 뭐냐면 분류 구조를 갖는 어휘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사실상 그 언어적 표현이 렉시컨이고 그 밑바탕에는 분류 구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과학혁명은 어휘집, 렉시컨이 변화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이 분류학적인 텍사노미가 바뀌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역 불가능성이 이제 번역 불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번역이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쿤이 한 얘기는, 번역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텍사노미, 분류학이 바뀌었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약 불가능성 개념이 쭉 발달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이제 언어적인 혹은 의미론적인 공약 불가능성이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언어적인 전환, 전회의 어떤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언어로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저의 주장은 물론 이제 의미와 개념적인 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좀 혼돈스럽긴 하지만 결국 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언어적인 것보다는 선언어적인 어떤 개념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인용을 조금 하면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사실 개념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휘적인 분류체계라고 부르니까 마치 언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념 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들의 집합라고 제가 얘기했던 건 사실은 믿음을 가지기 위한 선행 조건이 심적 모듈들의 특정한 작동 방식이다. 그래서 언어적인 것, 개념적인 것을 사실은 구분하고 언어적인 것 밑바탕에 있는 선언어적인 개념적인 틀 이런 것들이 원래 의도했던 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인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개념 이론을 통해서 여전히 그 연속성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념 이론이 이 패러다임 개념도 그렇고 공약 불가능성 개념도 그렇고 이런 핵심적 개념들을 밀고 나가고 또 정교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다만 문제는 당시의 개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쿤이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뒷받침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후대 사람들이 더 발달한 개념 이론들을 활용하면 쿤이 하려고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진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주 짧지만 이제 패러다임이나 공약 불가능성에 대해서 쿤이 어떻게 발달시켰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쿤이 도대체 무슨 주의자 철학자인가? 한 가지 선택지는 비트겐슈타인 주의로 보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법내 개념을 해명하면서 가조적성을 더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비트겐슈타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한 구조의 이제 4장에 보면 퍼즐 풀이에서 정상과학 이런 얘기 있는데, 퍼즐 풀이를 들고 온 것도 비트겐슈타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굳이 문제풀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퍼즐을 푼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혁명을 얘기할 때도 맨 밑에 보시면 패러다임 선택이 양립 불가능한 공동체적인 삶의 양식 사이 선택이다. Forms of Life 개념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비트겐슈타인의 영향력이 짙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비트겐슈타인 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두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샤롯과 리드라고 하는 학자들이 비트겐슈타인 주의자가 되려면 침묵주의 그리고 치료에서 철학에 커미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치료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건 철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적극적인 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문제를 이제 없애는 것, 잘못된 언어 사용에 인해서 생겨나는 퍼즐들을 해소하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고, 그 오히려 내버려두는 것이 철학의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커미트먼트가 중요한데, 그게 있느냐? 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쿤이 이제 과거 과학을 그 자체로 이제 재구성해야 된다 얘기하기도 하고, 규범말을 약간 불신하기도 하고, 그 진보를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인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비트겐슈타인 주의자로 읽는 것 같지는 않고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비트겐슈타인 주의자로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쿤은 일종의 사상적 이단으로 출발했고 본인이 이단으로 멈추고 싶지 않았고 좋은 철학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슨이나 퍼트나임이나 콰인과 논쟁을 하면서 이제 주류 철학에 진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제 쿤은 뭐 잘 알려졌지만 버클리의 역사학과 철학과 같이 재직하다가 철학과에서는 테너를 못 받고 역사학과에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있다가 MIT를 갔는데 끝까지 하버드에서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버드가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그 불만을 토로하겠던, 그러니까 정말 좋은 철학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쿤이 비트겐슈타인주의자의 어떤 침묵주의적 성격, 혹은 치료로서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에 커미트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예, 알렉스 버드라고 하는 철학자, 지금 그 케임브리지의 버턴스 러셀 프로페서십을 갖고 있는 그 과학 철학자인데요. 이분은 논리 실증주의를 전복한 사람이 아니라 논리 실증주의를 오히려 계승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을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데 처음 말씀드렸지만 쿤이 쿤 학파, 쿤 학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자도 잘 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왜 주류 영미 철학, 주류 분석 철학, 주류 과학 철학에서 이 쿤이 사실은 전통을 확립하는 데 실패했는가? 왜냐하면 쿤이 논리 실증주의와 그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기 철학에서 쿤의 언어적 전해를 강조를 하면서 쿤이 전기에는 역사와 뭐 심리학을 쓴 자연주의적인 방법을 쓰다가 후기에는 비트겐슈타인 인용하고 뭐 이제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점점 언어 철학적인 선험적인 방법으로 이제 가게 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풍부하던 공약불가산 개념이 언어적 차원의 축소가 되고 말았고 번역 개념 이런 게 천착하게 되고 이게 다 이제 잘못된 언어적 전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그 이제 기준이 이런 건데 의미론적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증주의 유산이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의미론적 공약 불가능성은 실증주의자를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이론적 맥락 관점. 이론적 맥락 관점은 의미 어떤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박혀 있는 어떤 이론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관찰의 이론적 적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상한 주장이 나온 거다라고 평가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명 전후의 이 개념에 내포와 외인이 다 바뀐다 이렇게 주장할 때 이 배경 이론에 의해서 뜻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사실 이제 그런 이상한 개념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제 주류학계에서 보기에 이것은 그 다음에 발달해 나간 크리피나 퍼트남의 인과적 지시 이론이나 내용에 대한 외재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대체가 된 건데 좀 뒤떨어지게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셈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약간 반실제론적인 태도 이것도 실증주의와 닮아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버드의 평가는 언어적 전해를 쿤이 감행했고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쿤의 진짜 중요한 기여는 전기의 자연주의적 그런 것이었는데 그걸 버린 것이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증주의 요소를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계승함으로써 주류 철학에서 멀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왜 그랬을까? 결국 이 진정한 물리학자로 시작해서 역사를 거쳐서 철학자로 가고 싶었던 그 자신의 욕망, 그것이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는 철학적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철학에 아주 친숙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지무식간에 그걸 물려받게 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구조 초판에는 철학자들이 딱 2명 언급이 됩니다. 인용되는 게 포퍼와 헨슨입니다. 그래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보고요. 분명히 그 여러 가지 논쟁들을 거치고 처음에는 이제 포퍼와 논쟁을 해야 했습니다.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포퍼와 아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퍼와 어떻게 다른지를 또 강조를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는 비합리주의와 상대주의라고 하는 원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그리고 의미와 지시와 번역에 대해서 언어철학과 논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어학적 조언에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쿤이 실증주의자가 되는가? 저는 이제 아니라고 주장을 할 건데요. 일단 쿤이 자연주의적 논증 방식을 구상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었다. 그건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개념이론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개념이론을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만한 개념이론이 발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전히 자연주의적 태도가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언어보다 개념, 선언어적인 어떤 개념적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그 제가 뭐 오래전이지만 MIT의 그 토마스 쿤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아카이브에서 뒤졌던 여러 가지 사료들을 보면 분명히 그 발달 심리학자, 인지 심리학들과 교류하면서 계속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데서 자연주의적 태도를 여전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과학사에 한계가 있다. 그것만으로 논증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과학사, 그러니까 역사적 사례로부터 논증하는 것에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이제 내팽개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정말 쿤의 주장이 실증주의적인가? 표면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렉스 버드는 본질적으로 실증주의적인 것과 원인론적으로, 그러니까 계통적으로 실증주의적인 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쿤의 의미론이 본질적으로 실증주의적인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걸 실증주의로 물려받아서 그걸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론적으로 실증주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실증주의의 그 의미론은 소위 이제 검증이론이죠. 그것이 좀 변형돼서 발달한 것이 이중 언어 모형이고, 그것을 또 바꿔가지고 쿤이 이제 자신의 의미론을 제안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론적으로 실증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느슨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중 언어 모형, 혹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에 따르면 이론적인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되는 모형, 그거 자체가 실증주의적인가? 예,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게 실증주의적이라면 그것은 검증 이론을 수정했기 때문에 원인론적으로 그것이 실증주의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론적으로 실증주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수정했으면 그게 또 원인적으로 실증적이 되는데, 과연 원인론적으로 실증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행적인 개념으로 봐도 되는가? 예,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정을 거친다고 해서 그 전통에 있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 위에 있는 모든 이론들은 다 수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느슨하게 실증주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토마스 쿤이 잘못된 전회를 한 것은 그가 철학의 공식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예, 뭐 그거는 일부 사실입니다. 쿤이 실제로는 아주 좋은 철학적 훈련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쿤이 역사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철학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쿤은 이제 철학을 위해서 역사를 경유한 사람이고, 그래서 역사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철학적인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염두에 뒀을 때 당연히 쿤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쿤은 그 철학을 메타 역사와 사실은 거의 같이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통 위에서 그걸 해석하는 메타 역사적인 어떤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작업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철학 교육이 결여된 어떤 아마추어 철학자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세련된 역사가의 어떤 메타 역사적인 혹은 철학적인 어떤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쿤은 이제 최후의 실증주의자, 혹은 실증주의의 계승자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제기한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인지구학적 차원을 통해 실현했던 자연주의자였다는 것이 저의 이제 해석이고요. 마지막으로 칸트주의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 칸트주의적 해석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분 폴 호이닝게 휘네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 정말 외로웠던 쿤을 칸트라고 하는 큰 전통에다 위치를 시켜서 이제 그 쿤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요. 이런 이론이 나온 이유는 쿤이 이제 세계 변화에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뀔 때 세계가 바뀐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명할 건가가 문제가 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 활동의 세계를 달리 보도록 만든다. 세계는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변화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과학자들은 다른 세계에서 연구한다. 사실 그 10장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쿤도 난감해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이거를 해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계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과학자들이 세계를 달리 본다, 혹은 다른 세계에서 연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구분을 폴 호이닝게 휘네가 칸트적인 이중세계 이론에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칸트가 이제 물 자체와 현상 세계를 구분하는데요. 그 유비에서 세계 자체, 현상 세계를 구별을 하고, 패러다임이 바뀔 때 현상 세계가 바뀌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계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런데 현상 세계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 세계가 여럿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칸트가 이 어떤 고정된 개념을 가지고 고정된 세계를 구성해내는 것을 주장했다면, 쿤은 이제 다양한 현상 세계를 주장하기 때문에 가변적인 범죄 칸트주의자라고 쿤이 스스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칸트주의의 부분인데요. 쿤이 더 밀고 나가서 나중에는 이제 진화적인 비유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후기 다윈주의적인 칸트주의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계 개념을 결국 진화적인 어떤 니치 개념에 접목하면서 다윈주의적인 어떤 색채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 세계가 이제 니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현상 세계가 여럿이다라고 하는 것이 패러다임이 바뀌면 니치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 더 흥미로운 대목이 이런 대목인데, 과학혁명을 일종의 종분화, 스피시에이션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약에 이제 한 가지 종에 대한 개념에 따르면 이 생식이 가능한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더 이상 생식이 불가능한
아이솔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종분화가 되는 것처럼 과학혁명이 분류체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스피시에이션이 된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쿤 버전의 후기 다윈주의적인 칸트주의입니다. 예, 저는 뭐 많은 부분, 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정할 수는 당연히 없는데, 저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가 여전히 더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역사, 인지, 진화적인 자연주의가 쿤을 해석한 더 적절한 틀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왜 제가 칸트주의에 동의하지 않냐면, 칸트주의에 상당 부분 공감하지만 완전히 커미트하지 않는데, 칸트주의가 되려면 사실은 이 분류 체계가 세계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분류 체계가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분류 체계가 바뀌면 세계가 다르게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이론이나 어떤 배경 지식에 의해서 지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거를 저는 부정하지 않고 현대 심리 철학이나 인지과학 철학의 인지적 침투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보면은 저는 분명히 그런 인지적 침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분류학적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세계가 다르게 구성되는가 이고요. 그 점은 약간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쿤 스스로 분류학적 구조는 기술과 의사소통의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세계를 구성하려면 지각의 전제 조건이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쿤의 분류 구조와 렉스컨은 지각을 형성하는 데까지 그렇게 힘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쿤 자신의 어떤 입장보다 오히려 자연주의적인 입장이 쿤을 더 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카이브 갔을 때 찍어왔던 그림인데요. 그 MIT 도서관에 쿤이 썼던 실라버스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학적 발달의 어떤 철학에 대한 건데 첫 번째 파트가 역사적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가 텍서노미에 대한 것이고 여기 보면 이제 심리학적 연구들이 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진화에 대한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실제론이나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그 철학적인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리고 그 종에 대한 인지적인 그리고 진화적인 이런 관점이 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별한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간략하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상으로도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생각하고 계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특별히 이 쿤의 강연을 준비하신 뭔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특별한 메시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네, 사실은 어떤 책을 구상을 하고 또 쓰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학자들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북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발표를 하고 또 어떤 걸로 책을 만들면 좋을까, 특히 이 암구학술상의 그 취지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제 오디언스가 좀 넓고 또 그러니까 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또 저는 많이 오해되고 또 아마 오늘 들으셨겠지만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예, 그렇게 몰랐던 부분까지 좀 들춰서 얘기했으면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네, 이석재 학장님. 네, 정 교수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아시다시피 철학사를 하고 있는데 그 철학사의 대상이 꼭 17세기, 18세기의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토마스 쿤과 같이 우리와 비교적 동시대에 있었던 분의 그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면밀하게 다양한 가능성을 이렇게 따져가며 살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꼈고요.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후기 다원주의적 칸트주의로 보기보다는 자연주의자로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은 참 설득력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 가지는 자연주의적인 입장을
보통 그 받아들이게 되면 그 어떤 그 지금 쿤이 강조하고 있는 어떤 인지적인 틀이 그 혹은 그 개념의 분류 체계 자체가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을 갖다가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자연주의적인 태도 내에서 그 잘 소화가 될 수 있을지가 제가 조금 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주의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휴움 같은 사람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모든 아이디어는 그냥 인상의 모사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항상 그 주어지는 바를 쫓아가는 부분이 있고 이것들이 다시금 세계를 규정하는 부분은 좀 그 어렵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쿤을 후기 다원주의적 칸트주의라고 얘기하게 되면 칸트주의에서 어떤 핵심적인 부분 그 지각의 지각의 그 전제 조건이어야 되는데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듯이 자연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어찌 보면 개념 틀이나 분류 체계의 선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 담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자연주의자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 드리면서 자연주의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그 부분에 약간 뉴트럴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연주의 자체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선행돼야 된다는 것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대상을 기술하거나 대상을 분리하거나 대상을 범주하거나 서술할 때 그 틀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실 텐데요. 근데 이게 칸트주의가 요구하는 것까지를 이제 구성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자연주의 하에서도 그걸 어떻게 그 구성성 혹은 선험성, 예. 혹은 뭐 초월적인 건 아닌 것 같지만 어떻든 그런 트랜센덴탈한 어떤 비슷한 측면 그런 걸 어떻게 포착해야 될 거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자연주의자이면서 칸트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 그 naturalized Kantianism, 그러니까 자연화된 칸트주의 이런 개념을 써가지고 그런 측면을 포착해내려고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은 그 자연주의자들이 콰인처럼 디스크리션만 하고 노마티브한 거 다 없애자 그런 식의 자연주의도 있지만 지금 반하던 과학 철학에서는 대개는 이제 규범성을 다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규범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쟁점이긴 한데요. 특히 합리성 같은 거 어떻게 자연주의 하에서 이거를 포착해낼 거냐 그게 쟁점에서 다 나름대로 뭔가에 의해서 뒷받침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때 자연주의는 과학과 철학의 연속성이고 특히 이제 방법론적인 연속성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인 방법이나 인지과학적 방법이나 사역적 방법 이런 것들이 철학하는 유형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 인지, 진화라고 할 때 그런 방법들이 사실 자연과학의 방법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철학의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 자연주의 안에 들어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철학 분야 안에서 쿤의 어떤 뭐 해석,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이 암곡 학술상에 약간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를 매개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이제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쿤의 구조 이후에 자연과학자들이 과학을 보는 관점이 얼만큼 바뀌었을까 하는 게 좀 항상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궁금했거든요. 쿤의 구조가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구글에서 13만 회가 인용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 정말 나온 책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고, 뭐 그 중에는 이제 자연과학자들도 많이 읽고, 우리의 과학도들도 고등학교 때 과학혁명의 구조를 다 읽고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는데, 그랬을 때
그 하여튼 현장 과학자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하는 뭐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뭐 또 관련돼서 뭐 질문 비슷한 질문 하나는 이제 쿤이 처음에 패러다임을 얘기했을 때는 좀 굉장히 이렇게 스트릭트한, 그러니까 과학에서 패러다임을 안 받아들이면은 이제 과학자가 아닌 걸로 간주가 되고 과학 사이언티픽 커뮤니티 밖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여겨지고 그런 식으로 서술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꼭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사실 좀 패러다임의 바운더리 같은 게 좀 느슨한 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쿤식의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이해가 과학 외에 예를 들어서 철학에 저는 꼭 이제 예를 들자 뭐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의 업적이 분석 철학에서의 어떤 패러다임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이후 사람들이 따라야 될 어떤 모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시했던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다른 학문들을 훈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자신 있게 저 자신이 과학자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제가 그 헌치, 제 느낌으로는 과학자들에게 예컨대 그 과학자의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이제 쿤과 포퍼일 텐데 어떤 사람에게 더 이끌리냐라는 얘기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쿤보다는 포퍼에게 더 이끌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면에 과학이자고 애썼던 약간 그러니까 하드 사이언스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더 인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뭐 간호학이라든지 예컨대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야 될 새로운 분야인 경우에는 쿤의 이론이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이미 구축된 분야에서는 쿤처럼 분석하는 거에서 그렇게 해서 뭐 굳이 그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냥 가설 수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과학행위 구조 후기에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단절적인 역사서술 방식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거를 다른 데서 적용할 수 있느냐 관해서 사실 쿤이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학이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있고 혁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뭐냐? 이미 있는 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예술사 같은 겁니다. 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상주의가 있고 사실주의가 있고 그 사조들의 변천 과정이 사실 그 닮아 있고요. 거기서부터 인사이트를 받아서 오히려 과학에 적용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그걸 좀 느슨하게만 만들면 패러다임과 혁명이라는 걸 좀 느슨하게만 만들면 사실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일반적인 툴도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관련자님. 그 켜져 있나요? 예. 역시 어렵습니다. 제가 학부 때 그 김영식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B-가 받아가지고 과학사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선택을 잘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저 과학혁명이 연속적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과학혁명은 세대교체를 동반하는 거라면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체 대상이냐 아니면 과학혁명에 동참할 세력이냐 그게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뭐 그걸 고민하면서 살지는 않지만 그 대상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젊은 시절에 많이 바뀌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바뀜의 대상인 거냐 쿤은 그런 걸 이야기한 거냐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가슴이 답답해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 있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쿤이 사람들이 합리적이어서 설득될 수 있다고 이제 믿었는데요. 근데 그 정도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지만 오랫동안 한 패러다임에서 연구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쉽게 바꾸고 싶지 않죠. 그 개종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쿤의 평가가 아주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라부아지에가 아니죠, 프리스틀리가 끝까지 그 산소 이론은 넘어가지 않고 자기 패러다임을 고집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 프리스틀리가 비합리적인가 이렇게 묻거든요. 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의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과학 활동의 본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상과학이 애초에 가능했다. 쉽게 버릴 거였으면 정상 활동이 애초에 안 일어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연구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승일 박사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건 천 선생님한테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제 개인적인 아넥도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잘 못 따라왔어요. 근데 옛날에 지금 아마 계신 분들은 역사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옛날 1964년에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이 책이 막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하도 궁금해서 과학사를 들었는데 그걸 가르치신 분이 스티븐 툴민입니다. 아까 여기 전 선생님도 슬라이드에 나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책이 아주 굉장히 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한테 리딩 어사이먼트에서 다 읽어봤는데 그러고 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과학자로 일을 했으니까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제가 학교를 떠난 다음에 인문학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왔더니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조금 전에 그 이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자를 바꾸는 건 물론 아니겠지요. 어떤 그 prevailing scientific ideology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같이 우리 세대는 우리가 학생일 때 나온 책이거든요. 아직도 잘 선생님 거는 나중에 천천히 좀 읽어봐야 좀 알겠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그럼 질의응답을 마치고 잠시 정리를 한 후에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전택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